예,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단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월급을 모아서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모아서 오늘도 전해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권도영 대표님을 대신해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젊은 피 전케이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전쾌희 실장입니다. 예, 네. 권 대표님은 또 이제 옛날 피입니까? 옛날 피, 젊은 피. 나중에 피, 젊은 피. 예. 나중 피. 예. 어쨌든 뭐 오늘도 또 이렇게 흔쾌히 우리 전 실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전 실장님이 이제 워낙 방송을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방송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체질이어서 그런지 권 대표님이 요새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거든요. 바쁘신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건지 그랬더니 권 대표님께서 아주 맡겨놓는다면서요. 네, 아, 네. 일임했다면서요. 방송을. 네, 저희 대표님이 사실 이제 봄이 네. 되면서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아니라 전쾌희의 돈을 잡아라로 예, 이렇게 살짝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밤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가님, 네. 작가님 요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네, 권 대표님도 경계하시고요. 예. 네. 네, 오늘은 또 불인이들을 위해서 주택 관련 소식을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 이제 그 중에서도 내 집 마련과 주거 독립을 꿈꾸는 그런 불인이들을 위해서요. 네. 제가 주거용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동산에 관심 많은 모든 불인이분들 네.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개념은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관심이 가졌었는데 뭐 독립 또 결혼하기 전에는 주택의 종류라는 게 이제 뭐 아파트, 단독주택, 예. 빌라, 오피스텔 뭐 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게 되게 복잡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과거에 비하면요. 지금 주택의 종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오피스텔과 비슷해 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네. 예.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름도 되게 거창해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저마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지 우선 주택 종류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요. 네. 먼저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며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집을 말합니다. 예.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만 거주를 하는 유형인데요. 네. 즉 1인 소유주로 명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주거 수단이기도 하죠. 우리 옛날에 그 왜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면 알죠? 이렇게 위에 굴뚝 있고 네. 혼자 그렇죠. 창문 있고 이렇게 네. 집 문 있고 맞아요. 그게 딱 이제 단독주택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네. 단독주택이죠. 요즘 뭐 그러니까요. 아이들 그렇다고 뭐 아파트 이렇게 그려서 자기 집 그리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 일반적인 집, 네, 지붕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모나고 네, 음. 그런 집을 말합니다. 네. 네, 도심 내에서는 또 대지 가격이 근데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또 도시 외곽으로 해서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단독주택의 유형으로는요, 아마 상상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도 거둘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막 빌라 같은 형태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착각을 또 많이 그럴 수밖에 하시는데요. 없죠. 예. 이제 외관이 아무래도 세대수가 당연히 많으니까 공동주택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요, 일단 3층 이하여야 하고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0평 이하 정도여야 하고요. 네. 그 안에 19세대 이하만 가구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구조는요, 원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고요. 각각 세대원들이 거주할 수는 있지만 소유주는 한 명이라는 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요, 법적으로 단독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네. 19세대를 다 아우르는 건 주인이 한 명이다.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아, 쉽게 말해 그렇군요. 임대를 주기 위해서요, 단독 주택에
방을 여러 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단독주택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요 다중주택이 또 있습니다. 다중주택이요? 이거 네네네. 뭐예요? 네. 쉽게 말해서요 쉐어하우스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네.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리고 층수는 4층 이하여야 합니다. 이래서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는 되어 있지만요 독립된 네. 주거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대학가 인근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방은 한 개이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그런데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방에 욕실 정도는 갖춰서 이렇게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대학생들 하숙하면서 응답하라 뭐 이런 그런 형태네요. 이렇게 네, 방 그렇죠. 나눠 쓰면서 밥은 같이 먹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게 어떤 건 다가구 주택이고 어떤 건 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그쵸. 예, 말이 간만의 헷갈려요. 차로 다른데요. 네. 예, 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라고 저도 저 같은 생각합니다. 걸로 알았어요 지금까지. 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다가구 주택은요. 쉽게 말해서 주인이 한 명이고요. 다세대 주택은요. 주인이 여러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네, 모양은 거의 주인이 한 흡사합니다. 명이냐 뭐 구분이 여럿이냐.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요. 세대별로 개별 소유권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에 포함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반대로 공동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세대 주택은요. 4층 이하의 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 건물임에도 각 세대가 주거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외관상 차이점이 있다면 다가구는 3층 이하, 다세대는 4층 이하 이렇게 보시면 약간 되겠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는 너무 좀 이제 약간 200평 아래에 19세대였으니까 좀 이제 작은 네, 이런 네, 데고 이거는 다 세대는 다세대는 빌라 중에 좀 좋아 보이는 빌라 뭐 이런 게 또 그런 이제 거예요? 좀 그런 거 어. 개념 아니에요? 층수로밖에 구분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3층, 4층. 네, 네. 3층, 4층 그냥 이렇게 다가구 볼게요. 3층. 다가구 3층. 다세대는 다세대 4층. 4층. 맞습니다. 필로티 그렇군요. 제외하고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요즘은 다가구와 다세대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뉴스 할 때 헷갈려요. 다세대 다가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네. 공동으로 봤었는데 그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겠군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자, 복잡한 맞아요. 개념들입니다. 지금 들으면서도 헷갈려 할 수 있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까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방금 김순재 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좀 고급스러운 음. 그런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연립주택입니다. 보니까 어. 맞아요. 빌라들 네. 중에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네. 뭐가 또 다른 거예요? 네, 연립주택은요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4층 이하로 지어지지만요 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연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평수가 크군요. 네네네. 아파트보다 작은 소규모 토지이죠. 다세대보단 크고 아파트보다는 작은 그런 소규모 토지에다가 토지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건설을 하는 편인데요. 예. 네. 아파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요. 고급 주택 형식으로 많이 개발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연립주택은요. 주로 한남동 이런 부촌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데 예. 이 공동주택 하면은 또 대표죠.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요. 대지, 복도, 계단 등의 이런 설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고요.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점점 고층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또 아파트의 저층은 전통적으로 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제 반면에 상가에서 가치가 있는 층은 아무래도 1층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1층을 포함한 저층인데요. 그래서 저층부는 상가나 사무실로 가꾸고 네. 그리고 고층부는 주거 공간으로 복합 건물인 주상복합 주택이 생기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세운상가가 과거 대표적인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아 위에는 집이군요, 거기가. 네네네, 아. 세운상가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기존의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가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와 그리고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이런 동선 분리가 쉽지 않아서 예. 보안이나
사생활 보호에 좀 취약성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주상복합에서는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거용 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네. 주상복합으로 또 장점은요, 예. 이제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편의와 맞아요. 그리고 현대식 이런 설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네. 뭐 이렇게 막 다 아케이드가 있어서 정말 네, 좋잖아요. 맞아요. 백화점처럼.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그 종류인 아파트 또 주상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이제 MZ세대들도 저희가 늘 뭐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불인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또 그 재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벌써부터 이 어떤 이 부동산에 관심 네.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피스텔도 많이 선호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공동주택에 포함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 역시 공동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아파트의 중간 형태인데요. 예. 네, 원래는 오피스의 공간을 일부를 개조를 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사무실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예. 네, 지금은 미혼, 1인 가구, 그리고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세컨홈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피스텔도 근데 주거용 이렇게 상업용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나뉘잖아요. 예. 이게 투자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네. 예. 오피스텔의 특성상 과거에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세법이 바뀌면서 실사용 용도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아무리 상업용 오피스텔일지라도요,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렇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주택으로 여겨져서요,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의 경우에는요,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입신고 안 하고 나는 그냥 세입자 받겠다. 그리고 주거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국세청에서 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녁에 가스와 전기를 쓸 일이 많이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재차 검열을 하면서 이것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아주 그렇군요.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텔로 취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업무용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꼭 붙는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또 누리실 수가 있고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가 발생하거나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까 이제 빌라도 다세대와 다가구 또 연립 이렇게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피스텔도 보면은 주거용, 상업용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또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피스텔하고 좀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주거 형태도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시 지역에만 네. 건축을 할 수 도시에만. 있고요. 네, 각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도입한 주택 유형입니다. 네. 김승재 아나운서님처럼 보통 예. 오피스텔과 비슷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인 소형 주택부터 연립, 다세대 주택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요. 예. 네, 외관은 여느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아파트와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오피스텔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표를 한번 보면요. 예. 네, 일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요. 생애 최초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취득세가 1.1% 발생합니다. 예. 그에 반해 오피스텔은 무조건 4.6%가 발생을 하죠. 4배나 높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좀 포함이 되고요. 양도세, 종부세 이런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나 관련 법률은요. 또
또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다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분양,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평당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아마 공급 면적, 그 전용 면적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공급 면적은 계약 면적을 얘기를 하고요. 전용 면적은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서 실제로 사용하는 실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요, 이 전용 면적의 비율이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예. 예.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50에서 60%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70에서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공급 면적이 같은 평수라면 아무래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더 넓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택의 종류 진짜 많죠. 정말 다양한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더 있어요? 네, 요즘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네. 10년간 정말 많은 주택들이 생겨났는데요. 네. 연기가 많이 들으셨어. 네, 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심찬 네. 전기의 실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리액션 부자예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일명 생숙이라고도 생숙. 하는데요. 예, 네, 이름 같네요. 짧게 줄여서 예, 말을 생숙. 많이 합니다. 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지던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지던스 흔히 알죠. 생각해서 예, 레지던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박시설은요, 일반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나뉩니다. 네. 네, 일반형 숙박시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싱크대가 없다는 등 가스레인지 취사가 없는데. 네, 맞아요. 어렵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예. 그에 반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일반 집처럼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그런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네. 네.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형태인데요. 장기 투숙 등의 거주는 가능하지만요. 집처럼 거주를 한다면 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면서 단속 시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은요. 네. 청약 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고요. 건축법을 적용받다 보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네.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 집 마련이나 주거 독립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진 않겠네, 이건요. 그렇죠? 네, 내 집 내수유로 하는 그런 마련이라기보다는 개념은 남의 아닐 거 집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제 실거주가 네. 어려운 실정이죠. 간혹 직접 숙박업을 등록을 하고 내가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해당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에 35수 이상을 이렇게 소유를 방이 30개 하셔야 이상이어야 됩니다. 되는 네, 거예요? 한 네. 사람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유자들이 35수를 묶어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요,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영 수익을 위탁업체와 배분하는 방향으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소유자도 임차인도 실제 거주는 불가능하다는 점 꼭 네.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또 소개해줄 또 있어. 집은 뭐가 네, 있을까요? 오늘 제가 있습니다. 이 예. 주택을 또 소개를 못 드리고 끝나나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예. 요즘 이제 이거는 사실 주거형 주택의 종류는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다른 섹터인데요. 네. 요즘 민간 임대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민간. 네,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요, 민간 건설사가 분양이 아닌 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해서 임대하는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를 말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이 요즘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합니다. 네. 이 주택을 10년 동안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요, 임대하는 주택을 말을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주로 민간 건설사, 그러니까 공공 뭐 LH나 SH가 아니라요, 민간 건설사가 공공 관련 지원 없이 건설부터 임대까지 100%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예. 10년간 민간 임대 주택으로 장기 임대하고 나서는요, 분양 전환 시스템을 주로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요즘 핫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또 공공임대
그것도 10년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장점이 사실 굉장히 많은 많아요? 그런 네. 분야입니다. 사실 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임대라서 무주택 지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청약을 계속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무주택자로서. 이렇게 되면은 그쵸 또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죠. 그냥 맞아요. 나가면 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요. 청약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주택을 취득 보유함으로써 이렇게 발생하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요. 사실 월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일정적으로, 네, 그쵸? 그 세금만 하더라도요. 뭐 취득세, 뭐 부동산 그 엄청나잖아요. 아주머니 드릴 돈, 복비 뭐 이런 거 하면 네. 돈 1,000만 원 그냥 깨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돈이 우리는 그냥 예. 집까지면 좋다 하지만 비싼 집 가진 분들 보니까 그 매년 내는 그 목돈이 장난 아유,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재산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세금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네. 아플 일이 없죠. 자동차 맞아요. 렌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1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왜 우리 일반 전셋집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이 크게 별 뭐 갱신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큰 갈등 없이 그냥 내가 쭉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네. 전매 제한이 없어서 입주 10년 동안 임대 기간이 10년 동안 언제든지 임차권을 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임대주택의 경우는요, 분양 전환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후에 전환 시점이 전환 시점에 당첨 시 공지한 확정 분양가로 그 보유하고 있던 임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주는데요. 네. 보통 확정 분양가는요, 분양 당시.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 시점의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전환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우선 분양권을요, 임차권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분양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글자가, 종이는 크고 글자는 작고 굉장히 이제 작기 이러니까 때문에 네. 네, 누락하는 보기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데요. 맞아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임차권 양도, 즉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후에는요, 이 임차권을 되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때는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사유가 꼭 필요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임대 아파트 하면은 소득에 좀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청약 가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점을 작용하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가요? 네, 짧게 네, 답변 방금 듣고 말씀하셨던 마무리 것처럼 짓겠습니다. 청약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 공공 임대에 비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불인이들을 위해서 한 2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방송 시청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듣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단순한 아파트, 빌라 이렇게 종류가 적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현명한 집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